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70대 노인입니다. 이 나이가 들면 남는 게 시간이라 비는 시간을 이용해 이곳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눈물 쏟아지는 사연들이 많은 것 같아 사연을 듣게 될 때마다 놀라고 있어요. 저도 지금은 더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사실 제 인생도 여간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생각하면 그 세월 어떻게 버텨왔나 싶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요즘은 아들과 손주 보는 맛에 그 힘든 세월을 깜빡깜빡하네요. 그러다 오랜만에 옛 생각이 난 김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속상한 마음에 빠르게 넘기고 싶은 사연도 있는데 최대한 소상히 적어보도록 하겠으니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처녀로 태어났던 저는 언제나 찬밥 신세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자식들 건사하기 힘드셨던 부모님은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 장남이라 생각하셨고 그래서 없는 살림에 오로지 오빠에게만 모든 지원을 해주셨죠. 그런 이유로 딸인 저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등지고 성공해야 할 오빠의 발판으로 희생이 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꿈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제가 생각한 유일한 돌파구는 공부였기에 저는 남몰래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집에서는 오빠 공부해야 하니 희생하라며 일 시키고 오빠 챙겨주라는 부모님 눈총에 제대로 책 펴볼 겨를도 없었지만 저는 남들이 자는 시간, 쉬는 시간에 공부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제 머리가 나쁘진 않은지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와줘서 기뻤죠. 집에서는 부모님께 책 한 권 사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오빠가 보다 버린 책이나 주워보는 형편이었지만 학교에서는 전교권에 드는 성적의 모범생으로 선생님들의 기대도 받던 저였죠. 열심히만 한다면 분명 기회가 올 거라 희망을 가졌었지만 저는 오빠의 뒷바라지를 위해 결국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빠 가르칠 돈도 없는 마당에 제가 학교에 다닐 바에 일찍 돈을 버는 게 낫다는 부모님의 뜻이었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일하시던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남들이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닐 나이에 공장에서 일해야 하는 제 처지가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였기에 저는 언젠가 다시 연필을 잡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어쩌면 오빠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나 오빠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은 저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렇게 작은 기대를 품고 열심히 일을 하던 중 공장 사장님의 아들이 제게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연애나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 사장님 아드님에게 관심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리를 피하고 싫은 내색을 했는데도 제게 자꾸만 일방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부담스럽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했죠. 그런 상황에 저는 부모님이 대신 나서주시길 바랬습니다. 원래도 엄한 집안 분위기에 연애는 꿈도 못 꾸게 하셨던 부모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부모님이 오히려 제게 사장님 아들의 칭찬을 하고 괜히 바람을 잡으면서 저더러 사장님 아들과 만나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장 사장님 아들이니 오히려 좋은 기회라 생각하셨겠죠. 그래도 제가 싫다고 거절하자 부모님은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찰 셈이냐며 저를 호되게 나무라셨어요. 제 주제에 사장 아들이랑 연이 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건지 결국 싫다는 저를 억지로 그 남자와 만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억지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만나보니 문술 씨는 역시나 제 생각처럼 별로였어요. 싫다는 사람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배려도 없고 시종일관 자기 자랑과 허세만 대단한 성격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런데도 저는 부모님의 성화에 계속해서 그 문술 씨와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억지로 떠밀려 결혼까지 하게 됐죠.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처음으로 반항도 해봤습니다. 꿈도 못 이루고 사랑도 없이 결혼할 수는 없다며 울며 불며 싫다고도 해봤지만 부모님은 제가 그 집에 시집 가는 것이 저와 가족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며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이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집안의 기둥인 오빠와 달리 별 쓸모없던 딸을 제일 쓸모있게 키울 기회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치도 않던 결혼을 하며 부잣집의 며느리가 됐어요. 하지만 그런 제 결혼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좋게 봐주셨던 시아버지와 절 좋아해 쫓아다니던 남편은 제게 호의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잘난 자신 아들이 쫓아다녔던 여자라 처음부터 싫었는데 거기다 제가 학벌이며 집안이며 뭐 하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모든 것을 탐탁치 않아 하셨죠. 억지로 하게 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시집 갔으니 제가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님께서는 매번 저희 집안과 모자란 점들을 끄집어내어 제 앞에서 면박을 주곤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애초에 사랑 없이 한 결혼이라 결혼 생활에 큰 기대가 없기도 했고 친정에서도 구박대기였던 탓에 시어머니의 그런 모진 시집살이와 구박에도 면역이 있어 크게 상처받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자 저를 미워하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조금은 누그러지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그제야 조금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없는 결혼이었지만 이제 아이도 낳고 남편과도 정을 붙이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제가 그렇게 좋다며 매달리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던 거죠. 그전에도 남편이 친구들과 같이 여자들 부르는 술집에 드나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마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남편의 외도 흔적을 쫓아가던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셋이나 되는 여자들과 각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고 남편의 추잡스러운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며 남편과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래? 싫다는 사람 붙잡아서 결혼까지 했으면 책임져야지.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그것도 그렇게 많은 여자를 만나고 다닐 수가 있어? 당신이 이러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라고? 당신한테 나랑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당신은 하늘이 안 무서워? 법도 안 무서워? 유난 떨지 마.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난리야? 그러게 내가 뭘 하든 그냥 모른 척 하지. 뭐 한다고 들쑤셔서 일을 크게 만들어? 당신이 난리 피워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참고 살아. 그래도 내 덕에 당신이나 당신 친정이나 호강하고 사는 거 아니야. 바람핀 남편은 간통죄도 무섭지 않은지 되려 제 입단속을 시키며 떳떳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그런 남편의 편을 드시더라고요. 그러게 네가 아내 노릇을 좀 잘하지 그랬냐. 우리 아들이 오죽했으면 그럴까. 일이 이렇게 된 건 네 탓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네 시아버지한테 말 옮길 생각 말고 처신 잘해라.
시모와 남편은 무조건 제게 참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과 살면서 그런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섞은 몸을 저와 맞대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나 치욕스럽고 더럽게 느껴져서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지금까지 저희 집안이 받아온 지원을 가지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거나 입 다물고 살라는 거였죠. 그럼에도 저는 용기를 내 이혼을 선택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제 아들이 자기 집안의 아이라며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도망쳐 숨으려 했지만 친정에서는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돈을 빼앗길까 두려워 저희 모자를 시댁에 갖다 바치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이혼당해야 했고 시댁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마저도 매정하게 저를 쫓아내셨죠. 부잣집 며느리일 때나 딸이었던 건지 저 때문에 더 이상 시댁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저를 죽일년 취급하더라고요. 그나마 오빠가 부모님 몰래 저를 도와 제가 머물 곳과 조금의 생활비를 도와줘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었지만 저는 제가 지켜내지 못한 아들을 그리워하며 고생하며 살아갔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 없는 데다가 그 당시 이혼녀라고 함은 무조건 이유도 듣지 않고 손가락질하던 시절이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진 않았어요. 정말 겨우 집 근처 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됐죠. 그러다 어느 날 마트 정육 코너에서 일을 하는 남자가 제가 지내는 곳 바로 맞은편 건물에서 지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직장 동료의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낼 수도 있겠지만 전 남편 때문에 남자라면 치가 떨렸던 탓에 저는 그 사람과도 별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혼자 지내던 저희 집에 어느 날 강도가 들었고 위기의 상황에 정육 코너 직원인 곽현 씨가 저를 도와주게 됐어요. 저로서는 목숨을 빚진 것과 다름없었기에 너무나 고마웠고 그 후로는 고마움을 표현하며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지내게 됐죠. 그렇게 곽현 씨에게 관심이 생긴 저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그 사람의 사정을 듣게 됐습니다. 남자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운다고 하니 괜히 짠하기도 하고 저도 두고 온 제 아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답을 하려는 마음으로 곽현 씨에게 그날 후로 종종 아이 먹일 이유식이나 반찬거리들을 만들어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새벽, 그 사람이 저희 집으로 불쑥 찾아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한다며 도와달라 사정하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봤던 저는 급하게 응급조치를 해주고 곽현 씨와 병원까지 같이 가줬어요. 다행히도 큰일이 아니라 아이는 무사했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저희는 그날 이후로 무척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가까워진 덕분에 저는 가끔 곽현 씨 대신 아이를 맡아주기도 하고 여러 도움을 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저희를 부부 사이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마트 직원들도 저희가 잘 어울린다며 잘해보라고 했지만 사정이 복잡한 저희는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는 그 사람도 여러모로 걱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지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제게 용기를 내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 상황을 알고 있는 탓에 제게 마음을 가진 것을 되려 미안해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았던 전 남편과 비교가 되며 도리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런 남자라면 나를 충분히 배려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했으면서도 연애는 처음이었던 저는 곽현 씨와 행복한 연애를 하며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예쁘게 잘 만나오던 저희는 결국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사정도 있고 형편도 여의찮은 탓에 결혼식은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 작게 치르기로 했지만 저는 첫 번째 결혼보다 그때가 훨씬 행복했습니다. 이제서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이제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재혼한 지 겨우 3일 만에 저는 신혼여행에서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달려오는 차에 치일 뻔한 저를 대신 구하려다 그만 남편이 크게 다치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기대하던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악몽에 충격을 받고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쩜 나는 운이 이렇게나 없는 건지 저는 행복해져서는 안 될 사람같이 느껴지고 머릿속에는 온통 죽을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죽은 남편이 두고 떠난 어린 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남편과 민석이 저희 셋이 보낸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혼하며 두고 와야만 했던 제 아이 때문인지 아니면 나 대신 죽어버린 남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이 두고 간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엄마 노릇을 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적어도 아이가 혼자 지낼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아이의 곁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어머님께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손자를 제게 맡기는 게 미안하셨는지 오히려 저를 만류하셨지만 저는 끝내 민석이를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도 없는 과부인 제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노릇을 대신해 줄 수도 없는데 여유도 없어서 늘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도 저는 하늘나라에 있을 남편을 생각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민석이를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아쉬웠지만 착한 민석이는 불평 한 번 없이 잘 자라줬죠. 이후 시간은 참 빠르게도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민석이는 훌쩍 자라 고등학교를 올라갈 나이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어려운 집안 사정은 나아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나아지지 않은 집안 형편 때문에 민석이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죠. 또래 나이 아이들처럼 고등학교로 진학을 생각할 나이, 민석이는 힘든 형편의 보탬이 되겠다며 이른 사회 진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고등학교 진학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시험도 잘 쳐놓고 이제 와서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겠다니. 무슨 일인데 그래?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만 무려 3년이나 남았어요. 거기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기간과 군복무 기간까지 합친다면 10년이라고요. 그 기간 동안 엄마만 고생하게 둘 수 없었어요. 제가 이제부터라도 돈 벌어서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도록 할게요. 민석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왜 집안 형편을 걱정해? 엄마가 너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저도 깊게 생각해보고 내린 생각이에요. 고등학교에 어찌 마친다고 해도 대학은 고등학교와 드는 비용부터 다르잖아요. 등록금부터가 엄청난 부담인데 저 꼭 대학 안 나와도 돼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엄마 호강시켜드리고 지금보다 나은 삶만 살아도 전 만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 바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공고나 상고로 진학할게요. 민석아, 네가 엄마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 집 형편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집안 형편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학생인 네 신분에 맞게 학업만 신경 쓰렴. 엄만 우리 민석이가 학사 못 쓰고 대학 졸업사진 찍는 게 꿈이야. 알겠지? 아이에겐 자신있게 집안 형편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때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빚이 쌓여가고 있던 상황에서 도움을 주던 오빠와는 연락이 한참 전에 끊긴 상황이었고,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고생해서 그런지 몸 이곳저곳이 아파 일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민석이 말 맞다나 당장 고등학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문제였습니다. 등록금부터 생활비와 교재비까지 한두 푼 드는 게 아닌 비용을 제가 전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공부를 그만두게 할 수 없었어요. 우선 저 스스로가 타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필을 손에서 놔야 했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같은 일을 겪게 할 수는 없었고, 그 다음으로는 아들이 이대로 공부를 포기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주변 친구들처럼 비싼 과외 수업을 받지 않아도 매번 전교 등수에 들었던 만큼 공부에 소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기대되는 아들의 학업을 벌써 멈추게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결국엔 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들의 공부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지 매일 걱정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죠. 누구세요? 여기가 김민석 학생이 사는 곳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혹시 지금 김민석 학생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 민석아. 너 민석이 맞지? 그렇지? 민석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네 아빠가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해준 적 없니? 민석아, 내가 네 진짜 엄마야. 친어머니라고. 그동안 난 네가 이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나랑 가자. 민석이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방문 잠그고 있고. 저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집 아이 보고 엄마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애가 그쪽을 왜 따라가요? 그럼 그쪽은 누구예요? 누구길래 우리 민석이를 데리고 있는데요? 저야 당연히 민석이 엄마죠. 저기요, 제가 민석이 친모 되는 사람이에요. 김곽현 그 사람에게 우리 아들 민석이 빼앗겼던 민석이 친모라고요. 네? 빼앗겨요? 황당한 주장을 해오는 여자를 데리고 우선 집에서 가까운 찻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듣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남편에게서 들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분명 제가 남편에게 듣기론 민석이 친모가 출산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민석이를 버려둔 채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들었는데, 제 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도망친 게 아니라 이혼하던 도중 일방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께 아이를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민석이를 버려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쪽은 자기가 10달 동안 품은 자식을 버려둔 채 도망칠 수 있겠어요? 난 김곽현 그 인간과 시어머니께 민석이를 빼앗긴 거예요. 물론 출산 후 그 인간과 이혼하려고 민석이 두고 친정에 갔다 온 건 맞아요. 콩깍지가 씌어 집안까지 등지고 한 결혼이라 이혼하려면 저희 부모님께 용서부터 구해야 하거든요. 이혼 소송에 필요한 도움도 부모님께 받아야 했으니. 그런데 그 사이 먼저 눈치챈 그 인간과 전 시어머니가 민석이 매돌린 거예요.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땐 민석이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끝까지 민석이를 보여주지 않고 이혼을 물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그 남자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민석이를 데리고 와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끝내 그러지 못한 거죠. 이혼하고 난 이후에도 민석이 데려오려고 여러 번 애를 썼어요. 물론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전 민석이 버린 적 없어요. 사실 최근까지 민석이 앞에 나타나지 못한 건 그 인간이 살아있는 줄 알고 접근 자체를 못한 거고요. 남편에게서 민석이를 빼앗겼다는 여자의 말을 들으며 순간 멈칫하게 됐습니다. 과거 저 역시 아이를 시댁에 빼앗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러자 제게서 작은 틈을 본 여자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저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선 민석이 이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전 남편 사이의 책임감 때문이든 정말로 저희 민석이를 사랑해 주셨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가 민석이 친모로서 이제까지 못다한 엄마 노릇하면서 저희 집으로 데려와 지내겠습니다. 이게 맞는 행동 같아요. 네? 그래도 그건 아니죠. 민석이 제 배로 낳진 않았지만 제 아들입니다. 친모와 만나는 것까진 관여하진 않겠지만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말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너무 자신 있게 못 데려간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석이 사는 곳 찾으면서 주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듣게 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민석이가 머리는 정말 좋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문제 저라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민석이 공부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할 테니 민석이 친모인 제가 민석이를 잠시만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네? 그게 무슨... 우선은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할 테니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답변 듣기로 할게요. 저 정말 민석이 위해서 뭐든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상황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니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 꼭 하고 싶고요. 같은 엄마로서 제 마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올바른 결정, 민석이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결정 내려주시길 바랄게요. 처음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했습니다만 내가 해줄 수 없는 아이 공부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겠다는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러면 과연 내가 자존심 세워서 민석이에게 좋을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민석이가 지금처럼 내 곁에 있다면 언제 또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지 모르고 어렵게 들어간 대학 역시 중간에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그만둬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지금 민석이를 그쪽 집으로 보낸다고 저와 민석이의 연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집에서 안 지낼 뿐이지 밖에서 자유롭게 만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민석이를 곁에서 볼 수 있었어요.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제가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 볼 게 있었습니다. 민석이 친모가 정말 자기가 말한 것처럼 민석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을 해봐야 했죠. 그래서 사전에 약속을 잡지도 않고 민석이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두 눈으로 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도 남을 경제적인 여유를 가졌다는 걸 확인하게 됐죠. 민석이 친모의 여유로운 경제적인 부분까지 확인하게 된 다음은 민석이를 설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민석이는 그 집으로 가는 걸 거부할 게 뻔했어요. 어느 자식이든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아이는 없었죠. 하지만 제가 아는 민석이는 자기 뜻만 내세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싫어요. 저 그 집으로 안 가요. 야, 엄마,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하겠다고 엄마랑 헤어지면서까지 그 집으로 가요. 그냥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기필코 장학금 받을게요. 민석아, 네가 왜 그 집으로 가기 싫어하는지 알아. 그런데 그 집 간다고 엄마랑 연이 끊기는 건 아니야. 네가 시간 있을 때, 내가 여유가 날 때면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너한텐 친어머니이시잖니. 그동안 널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 네가 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네가 생각한 것처럼 널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셔. 그럼 지난 17년 동안 너와 만나지 못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셨겠어. 민석이 너에게 정말 좋은 기회야. 엄마 말고도 친어머니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고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지원을 받으면서 네 재능을 살릴 수도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엄마는 네가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싶다. 긴 고민 끝에 아들은 결국 제 뜻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 집으로 가는 선택을 한 건 비단 자신의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석이는 엄마인 저에게 부담이 덜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했다는 걸 전 알고 있었죠. 이후 민석이는 친모의 집으로 아주 가기 전에 아주 바쁘게 지내게 됐습니다. 우선 조금 더 확실히 하고자 하는 친모의 뜻을 따라 친자 검사를 받게 됐고 아이가 그 집으로 가기 전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사도 받게 됐어요. 또 적응을 위하여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아이의 짐을 정리하며 제 마음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민석이가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돼 제가 민석이를 데리고 오려고 그 집을 찾아간 날이었어요. 민석이 친모가 저에게 잠시 집 안으로 들어와 차를 한잔하자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자리를 하게 됐죠. 처음엔 민석이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민석이 친모가 갑자기 대화 주제를 바꾸더니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민석이 공부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 제안 드릴 게 있는데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네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뭔데 그러세요? 솔직히 한국 내에서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학비 대주는 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유학 쪽을 알아보니까 민석이가 미정씨 호적에 있는 것보단 내 밑에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석이를 제 호적에 둘 수 있게 입양했으면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입양이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처음 미정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민석이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공부에 필요한 지원만 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제대로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정씨 불러서 일일이 설명하고 허락받는 것도 일이고 또 가끔은 민석이 부모 자격으로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움직일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 네. 그런데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잘 모르겠네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저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부탁 안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가 계속 민석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뜻도 물어보고 심사숙고한 뒤에 결정하도록 할게요. 아니요. 이제 민석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결정해 주셨으면 해요. 민석이는 저희가 알아듣게 설득하면 되니까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 드릴 테니까 결정되면 저 불러주세요. 민석이 친모의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 나눴던 대화에서 전혀 없었던 내용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당장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제안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나오니 더 정신이 없었죠. 솔직히 그깟 서류에 적힌 호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보다 저와 민석이가 나눈 정서적인 교감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왠지 민석이 친모 쪽으로 호적을 정리하게 되면 민석이와 부모 자식 간의 연이 끊기는 것만 같고 영영 볼 수 없을 것만 같이 느껴져 벌써 섭섭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을 앉은 자리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제 감정 제쳐두고 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기로 했죠. 결단을 내린 저는 민석이 친모를 부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을 나갔어요. 그런데 응접실을 나가자마자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민석이가 글쎄 자기 친모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곤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는 제게 다가와 저를 잡곤 그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그 황당한 일이 이해되지 않아 넋을 놓고 있어서 아들의 손에 붙잡힌 대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게 됐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죠. 어떤 이유에서건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를 끌고 가려는 민석이 팔을 뿌리치고 꾸짖게 됐습니다. 민석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자식이 부모 뺨을 때릴 수가 있어? 너 설마 입양 이야기 듣게 돼서 그러니? 너희 어머니가 내게 입양 제안을 한 게 못마땅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 어린애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냐고? 그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어른들 사정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네 감정에 치우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행동을 해? 그것도 널 낳아주신 네 어머니 뺨을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키웠냐고? 어서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해라. 아니면 너 오늘 집에 못 들어가. 입양이요?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저 여자 때린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저 여자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거라고요. 저 여자 제가 자기 친자식이라서 사랑하는 마음에 저 데리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못한 친부모 노릇하겠다고 했던 말 모두 거짓말이라고요. 순수하게 절 자식으로 돕고자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민석이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니? 아까 제 친모라는 저 여자가 하는 전화통화 엿들었어요. 저 여자가 저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다 알게 됐다고요. 저 여자 저 돕겠다고 부모 노릇하겠다고 저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병 고치는데 절 이용하려고 저러는 거지. 저 여자 신장 이식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수술하는데 필요한 신장 저에게서 이식받을 거라고 했고요. 제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확실하다고요, 엄마. 그러지 않고서야 이제까지 가만히 잘 있다가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겠어요?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민석이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만 해도 어린 마음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집으로 가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제 손으로 키워왔던 민석이였습니다. 민석이는 자신이 싫다고 난처하다고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싫든 좋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제게 설명하는 아이였죠. 그 생각이 들자 아이가 한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성애가 없는 엄마라고 한들 자신의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아들을 찾았을까 싶더라고요. 솔직히 제 머리와 가슴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 통화의 일부분을 듣고 오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자 발길을 돌려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언제 따라 나왔는지 민석이 친모가 저희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있었는지 얼굴이 딱딱하게 굳은 채로 있었죠. 그 표정을 보게 되자 직감할 수 있었어요. 민석이가 들었던 전화 내용이 잘못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전 설마 싶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 입에서든 아니면 더욱 확실한 증거든 제 눈으로 보고 들어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있는 민석이 친모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들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냐고 말이죠.
방금 민석이가 한 이야기 전부 다 들으셨죠? 사실입니까? 우리 민석이 데려가려고 하는 게 뒤늦게라도 부모 역할 하겠다고 우리 민석이 원 없이 공부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이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민석이 배 아파서 낳으신 엄마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제가 저희 친척 언니랑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민석이가 뭘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있나요? 제가 어떻게 우리 아들 몸에 칼을 대려고 하겠어요. 오해입니다. 여자는 민석이가 잘못 들은 거라며 저에게 변명을 해왔지만 떨리는 대답과 계속 불안해 보이는 표정에서 그 말들이 모두 거짓임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에 순간 화가 치솟기도 했고 조금 더 침모를 몰아붙여 사실을 털어놓게 하고자 저는 목소리를 높이고 화가 났다는 말투로 침모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죠. 말씀은 오해라고 하시면서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해하는 표정은 뭡니까? 그리고 도대체 제 아들이 어느 부분을 잘못 들었길래 이런 오해를 한 거고요. 괜한 오해라면 이곳에서 한 점의 의심 없이 다 털고 갔으면 싶네요. 말씀해보세요.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떤 말을 잘못 듣게 돼서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건지. 그게 그러니까 저희 사촌 언니가 이번에 이식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민석이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우리 민석이가 자신이 장기 이식 수술을 하게 될 거라고 오해를 하게 됐냐는 말이죠.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면 우리 민석이 못 보냅니다. 아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집으로 민석이를 보낼 수 있겠어요? 제 입에서 민석이를 그 집으로 안 보내겠다는 말이 나오자 민석이 친모는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저와 민석이에게 접근한 본래의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민석이가 들었다고 하는 말 모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고 민석이가 그 수술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식 수술이라고 하나 수술이 대단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증자야 돈으로 구하려면 못 구할 것도 아니니. 그런데 남들과 다르다는 그 빌어먹을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만약 내게 맞는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고생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 민석이를 이제까지 키워오셨으니까 이쯤 하면 아시겠죠? 제가 뭐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네, 이 피 때문에 그래요. 사고라도 나면 사고로 죽는 것보다 잘못 수혈받아 죽을까 걱정해야 하는 이 빌어먹을 피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민석이를 데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쪽에게 제 사정 다 말한다고 한들 이식 수술 받게끔 허락해 줄 리가 없으니까. 제 아이 제가 데리고 와서 어르고 달래 수술 받으려고 한 거라고요. 민석이 친모는 17년 만에 민석이 앞에 나타나 뒤늦게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가 모두 이식 수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민석이가 자신과 같은 RH형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RH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끔 TV를 보다 화면 하단에서 RH형 혈액을 가진 분들의 도움을 찾는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그 RH형이라는 게 인구 1000명당 2~3명꼴로 나타나는 혈액형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다지 희귀하지 않은 혈액형이긴 한데 이게 의료 분야에서는 굉장히 희귀한 혈액형이 됩니다. 저도 민석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수혈받는데 공급받기 힘든 혈액형이다 보니 신경 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정된 수술을 하더라도 미리 적당량의 피를 확보한 뒤에나 가능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사고에는
정말 비상사태가 됩니다. 필요한 만큼의 혈액량을 구하지 못한다면 큰 사고가 아니라고 해도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 말이죠. 이런데 이식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신장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답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요즘이라면 다르겠지만 말이죠. 민석이가 RH형이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도 틈틈이 관련된 의료 기사들을 확인하고는 하는데 지금은 혈액형이 달라도 면역 억제제와 약물을 이용해 이식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식 수술조차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던 90년대이다 보니 민석이 친모같이 희귀 혈액형인 사람이 이식 수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땐 보통의 장기 이식 기증자 또한 찾기 어려운 시기였으니 희귀 혈액형을 가진 기증자를 찾는 건 정말 희박한 확률이었겠고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했었던 겁니다. 또 민석이를 자신의 호적 밑으로 넣으려고 했던 건 미성년자가 이식 기증자가 되려고 할 때 보호자의 법적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제가 보호자로 이를 알게 되면 거부하지 않을까 싶어 공부에 대한 핑계를 대고 아이를 자신의 호적 밑으로 두려고 했던 거죠. 솔직히 영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역시 희귀 혈액형으로 언제든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친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아들에게 접근한 방식도 순서도 모두 잘못돼 있었으니까요. 더욱이 지난 20년 가까이 자신의 배로 낳은 아들에게 단 한 번의 관심도 없다. 병으로 인해 아들이 필요해지니 접근한 그 뻔뻔한 태도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민식이 친모의 면전에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를 쏟아부었죠. 그래서 그쪽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쌍하게 봐달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벌였지만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고요? 당신은 지금 뭘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몰라? 지금도 당신 해명하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우리 민석이가 어떤 마음일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겨우 17살 되는 아이야. 겉으론 다 잘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직 마음 여리고 쉽게 상처받는 아이라고.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 당시 우리 민석이가 이번 일로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될지 생각해봤어? 친모라는 작자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자신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수술에 필요하니까 나타났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저 어린애 마음이 어떻겠냐고? 미친년? 뭐? 뒤늦게 엄마 노릇을 해? 아무리 살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내 새끼 배를 가릴 생각을 해? 그것도 이제까지 남남처럼 살아왔던 아이에게. 넌 부모로서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어. 너 같은 년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아. 나 절대 우리 아들 못 넘겨줘. 내 아들 몸에 생채기 하나라도 용납 못한다고. 그러니까 죽든 말든 당신 알아서 해결해. 내 아들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저기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할게요. 나라고 거짓말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쪽 말처럼 지금까지 내가 민석이를 모른 척하고 살아왔으니 내 제안을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서 한 거죠. 내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민석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용서해줘. 그리고 미정 씨에게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게요. 그러니까 이대로 떠나지 말고 나 좀 이해해줘요. 나 좀 도와달라고요. 내가 한 행동들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게 죽어가는 사람 목숨 무시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주 공짜로 이식받겠다는 것도 아닌데 민식이 교육에 대해서는 수술이 잘 되건 안 되건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어요. 유학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것까지 내가 책임지고 지원하려고 했다고요. 내가 민석이 친모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대가가 부족하다면 제가 미정 씨에게 또 민석이에게 다른 것도 지원해 줄게요. 뭐든 말해봐요. 집이든 차든 돈이든. 네?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자식 팔아먹으면서까지 살진 않아. 그리고 당신 이식 못 받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 투석받고 사는 게 좀 힘들 뿐이지. 난 내 아들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가는 꼴 못 봐.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 찾아올 생각하지 마. 당신이 무슨 제안을 하든 간에 난 받을 생각 없으니 마음 접으라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아들 민석이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민석이 친모는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운운하며 계속해서 장기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을 해왔죠. 저도 처음엔 화가 난 마음에 아들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고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아들의 뜻을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뜻도 저와 같았어요. 친모라고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속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눈치를 볼까봐 여러 차례 아들에게 생각을 되물었지만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말해줬죠. 그런 이유로 저 역시 민석이 친모라는 여자의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아들 녀석도 계속된 친모의 이식 부탁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이식에 대한 고민을 제게 털어놨어요. 물론 맘 같아선 모른 척 해라. 널 태어나자마자 버렸고 이제까지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니 도와주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엄마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되 만약 이식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보호자로서 아들이 이식 수술 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 여자에게 확약받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다행히 제가 나설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약해질 때쯤 그 여자가 저희 곁에서 사라졌거든요. 운 좋게 모든 것이 딱 맞는 이식 대상자를 찾았는지 수술 받았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로서는 여자가 수술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혹시나 수술을 못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친모 때문에 아들이 마음의 짐을 가지게 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어쨌든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난 후 저는 그 상황을 자초한 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아이를 떠나보낼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러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더 죽자 살자 돈을 벌었어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일은 만들기 싫어서 말이죠. 아들은 그런 제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명문대학에 들어가줬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또 객지 생활 혼자서 많이 힘들 텐데 알아서 척척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효자 노릇도 하면서 지냈죠. 그리고 지금은 어느덧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저는 지금이 제 인생 가장 행복한 때예요. 우리 민석이 키울 때도 너무 행복했지만 그때는 민석이 배 고르면 어쩌나 싶어 항상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리 잘 자라 저에겐 듬직한 아들로 며느리에겐 좋은 남편으로 손주들에겐 자상한 아빠가 돼 있으니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결국에 아들 때문인지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아들이 제 인생에 있어 모든 것이라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바라는 건 없어요. 오로지 우리 아들이 또 며느리와 손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하나 없는 저를 보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라 불만 없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길 빌 뿐이죠. 그럼 제 아들의 행복을 바라면서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